155페이지 1회 문제입니다. 1회 21번. 다음 중 소득세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소득세는 소득원천설이에요. 법인세가 순자산 증가설. 자, 그럼 잠깐만, 법인세가 뭐라고 그랬어? 순자산 증가설. 순자산 증가설을 다른 말로 포괄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순자산 증가설을 다른 말로 포괄주의라고 하고요. 소득세는 뭐라고요? 소득원천설 다른 말로 열거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기타소득이 빠져야 돼요. 기타소득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법 소정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부합산과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두 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분류소득이라고 하고요. 분류과세라고 하죠. 3번 맞고요. 4번.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 분리과세라고 하죠. 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과세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걸 네 글자로 분리과세라는 말을 쓰는 거고. 자, 다음 자료를 참고로 해서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줄 쳐볼까?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밑줄 쳐주시고요. 기속법인세 10% 적용 이렇게 써보세요. 귀속법인세 10% 적용. 그리고 여러분 종합과세 되려면 얼마를 초과해야지 종합과세가 되는 거지? 2천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그죠? 2천만 원을 초과해야지만 종합과세야. 그래서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 금액 구할 때 귀속법인세 10%를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10%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자료를 봤더니 배당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권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6천만 원 나와 있고요. 또 비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 3천만 원 나와 있어요. 금전 배당이 됐든 주식 배당이 됐든. 비실명 배당소득은, 비실명은 이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써보세요. 무조건 분리과세 썼죠? 자, 그 다음에 A법인의 주식발행 초과금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식발행 초과금은 입금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제배당이 아니다 라고 써놓으세요. 즉 배당소득이 아니라고요.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는 의제배당이 아니다. 그러면은 봐봐, 비실명 배당소득은 무조건 무슨 과세라고 그랬어요? 분리과세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의제배당,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했지. 결론적으로 배당소득은 얼마? 6천만 원, 3천만 원 두 개 더해서 9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9천만 원이 답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써드리면은 배당소득 총수입 금액 플러스 귀속법인세 10%를 해줘야지만 배당소득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배당소득 총수입 금액이 얼마냐면 두 개 더해서 9천만 원이야. 9천만 원. 그러면 귀속법인세는 10%라고 그랬죠, 그쵸? 요 9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 초과 금액에 2천만 원 초과 금액의 10%라고요.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2천만 원 초과는 종합과세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야? 7천이죠. 7천의 10%면 700만 원이 귀속법인세가 되는 거고요. 두 개 더해서 배당소득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9,7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9,700만 원. 만약에 여기 잠깐만 거기 들어보실래요? 자본 총계가, 여러분 여기 봐요. 자본 총계가 자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자본잉여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것은 의제 배당이 아니라고 그랬고요. 얘는 배당금이 아니에요. 의제 배당이 아니라고 그랬고 이익여금은 장세에서 버는 돈이지, 그치? 이익여금은 장세에서 버는 돈이에요. 얘를 자본에 전입하는 것은 얘는 의제 배당에 속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 괄호 4번이 주식받은 초과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라고 나와 있으면은 걔도 배당금으로 들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괄호 4번이 주식받은 초과금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으면 이익잉여금이라고 나와 있으면 걔도 도에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걔도 그럼 여기 배당소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주식받은 초과금이라고 나와 있고 주식받은 초과금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거잖아.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은 배당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익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걸 배당금으로 보는 거야. 답은 4번입니다. 자, 23번 문제를 보시면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해년도 것만 계산하면 돼. 이거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야. 자, 거기 보시면 임대료를 7월 1일에 1년치 선불로 얼마 받았어요? 6천만 원 받았죠? 그 6천만 원 중에서 당해년도께 몇 개월이야? 6개월이잖아. 맞아요? 그럼 6개월치 얼마? 3천만 원.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3천만 원 2번. 24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나? 맞아요. 비과세 금액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 금액 계산 시 제외한다. 맞습니다. 우리 공식으로 표현하면 근로소득 다른 말로 총급여라고 하는데 총급여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 이렇게 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배당소득은 이렇게 하면 배당소득 금액이 나오듯이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마이너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인데 얘는 과세만 들어가는 거야. 과세만. 비과세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계산한다. 여기 써놨죠? 여기 봐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해서 근로소득 금액 계산하는 거지, 그치? 맞죠?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분리과세로 끝난다라고 그랬잖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일용근로자는 무슨 과세? 분리과세로 끝난다라고 그랬으니까는 5월달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5월달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1, 2, 3번은 모두 맞고요. 4번에 인정상여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웠지 우리? 볼까? 송금 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소득처분은 상여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요 상여를 갖다가 우리가 인정상여라고 하는 거고요. 인정상여라고 하고 이거는 수입 시기가 언제냐면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기 잠깐만 한번 보실래요? 수입 시기가 언제 받은 걸로 볼 거냐라는 얘기야. 수입 시기 언제 받은 걸로 볼 거냐? 근로를 제공한 날인데 이거의 의미는 자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가 2025년이에요. 세무조사 나왔어. 세무조사 나왔는데 2025년도 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2022년도 거를 지금 현재 세무조사를 하던 중이야. 2022년도 거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5년 지금이 4월이잖아요. 그쵸? 4월 달에 세무조사 나왔는데 언제 걸 세무조사 하느냐면 2022년도 걸 세무조사 하는 거야. 2022년 세무조사 할 때 이게 발견됐어요. 송금불산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상여가 발견됐어요. 인정상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면은 상여가 늘어났으니까 대표이사 연말정산을 수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대표이사 연말정산을 수정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언제적 연말정산을 수정을 해줘야 되느냐? 2025년도 게 아니라 언제 거? 2022년도 걸 연말정산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 가세요? 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의미는 언제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걸 세부조사하면 2022년도에 근로를 제공했을 거 아니겠지? 그래서 2022년도에 연말정산을 수정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인정상여의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 자, 25번 문제를 보시면 주식회사 3일에 법인세 신고 시 김삼일 씨의 처분된 인정된 입금 산입액에 대한 내용이다. 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업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 결의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 밑줄 쳐봐. 잉여금 처분 결의 이렇게 잉여금 처분 결의 밑줄 쳤어요? 받아 적어주세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식이다.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식이다.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식이다. 물음이 뭘 물었어요? 몇 년도 걸 물었어요? 2024년도에 총 급여를 물었지, 그치? 그럼 2024년도에 잉여금 처분한 걸 찾으시면 돼요. 대상 사업년도가 아니라 처분 결의일 2024년도 거. 첫 번째 줄 거지, 그치? 얼마 있습니까? 200만원. 200만원. 니은 자료에서는 자, 법인세 신고 시 입금 산입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한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봐요. 입금 산입이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송금물 산입 대신에 뭘 써도 되는 거죠? 입금 산입 써도 되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그랬죠? 해당 사업년도 거. 해당 사업년도란 말이에요. 결산 확정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해당 사업년도, 즉 대상 사업년도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상 사업년도가 2024년도 거. 두 번째 줄에 있는 거지, 그치? 얼마 있습니까? 100? 얼마? 180만원. 그래서 기억에서는 얼마? 200만원. 니은에서는 180만원. 두 개 더해서 380만원이 2024년도에 총 급여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거는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식이야. 물음이 몇 년도 걸 물었어요? 2024년도. 그럼 2024년도에 잉여금 처분한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2024년도에 잉여금 처분한 게 2월 20날 거 200만원 있잖아, 그치? 200만원. 니은에서는 법인세 신고 시 입금 산입 상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근로를 제공한 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당 사업년도, 즉 대상 사업년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대상 사업년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산 확정일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느냐면 대상 사업년도를 보시면 되는 거야. 거기에서 2024년도에 동그라미. 그러면 위에서 기억에서는 200만원, 니은에서는 얼마? 180이라고 그랬어요. 답은 380만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26번 다음 중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 소득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기타 소득세는 원천 세율이 몇 프로? 20%. 기타 소득세는 원천 세율이 20%예요. 하나만 받아 적어주세요. 단 복권은 3억까지 20%. 3억까지 20%, 3억 초과는 30%. 3억 초과는 30%. 단 복권은 3억까지 20%, 3억 초과가 30%가 되는 겁니다. 3억 초과는 30%. 자, 1번이 틀렸어요. 2번. 연금계좌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연금에 수령을 했을 때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그러니까는 운용 수익을 연금이 아니라 다른 소득으로 받았을 때는 분리과세한다. 맞고요. 그러니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대로 인한 금품은 총수익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실제 필요경비 인정 금액을 초과하면, 즉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로 인한 금품, 이거 기타 소득이거든요. 기타 소득일 때 필요경비 60% 인정을 하는데
입증을 못하면 60%고요. 입증해서 뭐 80%, 90%더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성화나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기타 소득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25%가 아니라 몇 프로? 20%. 자, 27번 문제 보시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과세표준은 여기부터 시작해요. 종합소득 금액 마이너스 종합소득 공제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소득 금액 원천징수 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00만원. 잠깐만. 이자가 여러분 얘들아 여기 잠깐만. 이자 배당은 두 개 합쳐서 2,000만원까지 무슨 과세? 분리과세. 2,000만원 추가가 무슨 과세? 종합과세. 근데 지금 이자 하나밖에 없지? 2,000만원 넘어 안 넘어? 안 넘지? 그럼 얘는 분리과세야. 이자 배당 두 개 합쳐서 2,000만원까지인데 얘는 이자 소득 단위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1,000만원밖에 없으니까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두 개 더해서 얼마니? 무조건 종합과세란 말이에요. 두 개 더해주면 1억 2천만원이죠. 1억 2천만원. 얘가 1억 2천만원. 종합소득 공제가 얼마 있다고 나와 있어요? 4천만원 있다고 나와 있네. 종합소득 공제는 4천만원. 그러면 과세표준은 8천만원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8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을 물었어요.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에 퇴직급여를 실제 받지 않았다면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업원에서 임원이 되면 퇴직금 정산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종업원일 때하고 임원일 때하고 급여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종업원일 때 퇴직금을 정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임원일 때 이제 그죠? 다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승진을 했는데도 퇴직금 정산을 안 해주면 퇴직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의 수입 시기는 퇴직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익금액 수입 시기는 즉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이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면제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연한다. 이연의 뜻이 뭐지? 과세이연. 지금 세금을 걷지 않고 나중에 그걸 찾을 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니다 퇴직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금을 안 떼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그 IRP 계좌를 해지할 때 그때 세금을 걷겠다. 이걸 우리가 과세 이연이란 말 씁니다. 자, 이번에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의 퇴직소득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아마 2019년도까지 여기 몇 년도까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만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 여기 봐요. 여기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임원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당사는 근로기준법의 5배까지 퇴직금을 주기로 했어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걸 정관에 규정을 합니다. 정관에 규정을 해요. 자, 홍길동이라는 임원의 총급여는 연 총급여는 1억입니다. 근속연수는 3년이에요. 근속연수는 3년입니다. 자, 2025년 현재로 할게요. 자, 거기 2025년 현재로 그러면 총급여가 1억이죠. 여기 봐봐. 총급여가 얼마예요? 1억입니다. 1억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3년. 그러면 쉽게 1억의 10%면 얼마죠? 1,000만 원 곱하기 3년이면 얼마죠?
3천만 원이 이 사람의 퇴직금이에요. 3천만 원이 이 사람의 퇴직금인데 우리 회사는 임원한테는 특별히 고생했으니까 몇 배를 준다고요? 5배. 그럼 곱하기 5배 이렇게 해서 1억 5천만 원이 퇴직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이 퇴직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야. 보통 회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퇴직금을 줘요. 임원들한테. 자, 원래는 1억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하면 얼마? 3천만 원이 퇴직금인데 임원 고생했잖아, 그쵸? 그래서 몇 배까지? 5배까지를 퇴직금으로 줄 수 있다. 이렇게 정관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3천만 원에 5배면 1억 5천만 원이 퇴직금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줬을 때 이걸 다 퇴직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퇴직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요 3천만 원의 2배수까지. 다시 몇 배수? 2배수까지. 2019년도는 3배수까지. 2019년도까지는 3배수고요. 2020년도부터는 2배수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2배수까지만 3천만 원의 2배수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지. 그러면 1억 5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은 퇴직소득세로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빼주면 얼마지?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 이유가 퇴직소득세보다 근로소득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임원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임원만.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홍길동이라는 임원이 연간 총 급여가 1억이고 근속연수가 3년이면 이 사람의 퇴직금은 1억 곱하기 10% 하면 3년 곱하기 3년 하면 얼마? 3천만 원의 퇴직금이 나오는데 우리 회사는 임원에 대해서만 특별히 5배까지 퇴직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3천만 원 곱하기 5배 요 5배는 내가 정한 거야. 그냥 세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정한 거니까. 알았죠? 뭐 3배면 3배고 10배면 10배인 거지 뭐. 5배까지 주겠다라고 하면 1억 5천만 원까지 퇴직금을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세금 계산할 때는 다시 뭘 계산할 때? 세금 계산할 때 세법에서 요 3천만 원의 2배수까지만 퇴직금으로 본다고요. 3천만 원의 2배수면은 얼마? 6천만 원까지만 퇴직금으로 봐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거고 나머지 초과 금액은 무슨 소득세? 근로소득세로 계산을 한다.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 2019년도까지는 3배수 그죠? 2020년도부터는 몇 배수? 2배수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라는 거 맞는 거고요.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차감해서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공식 하나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주세요. 4번 틀렸습니다. 환산급여 마이너스 환산급여 공제는 과세표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환산급여 마이너스 환산급여 공제는 과세표준.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좀 퇴직금 계산하는 게 많이 복잡하게 바뀌어서 지금 이제 퇴직금 계산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왕대영 회계사 홈페이지에 있는 연말정산 상담 사례들을 모은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답변을 한번 볼게요. 답변.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의료비 지출한 거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안 돼요. 답변이 맞습니다. 답변 1을 한번 보실래요?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므로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맞죠? 자동차 보험은 보험료 세액 공제 대상이에요. 12%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3은요. 외국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국내에서 사용한 것만 되는 거고요. 해외에서 결제한 건 안 돼요. 다 맞네요. 4번에 뭐가 틀렸을까? 교육비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직계존속의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여러분, 직계존속 교육비는 뭐만 된다고 그랬을까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돼요. 다시 한번 직계존속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됩니다. 4번이 틀렸어요. 자, 30번 문제를 보시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중도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2월 말에 연말정산한다. 틀렸죠? 다음 년도 2월 말에 연말정산하는 것은 계속근로자. 계속근로자고요. 중도퇴직한 경우에는 밑줄 쳐봐. 퇴직한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렇게 써놓으세요. 퇴직한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퇴직한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1번이 틀렸어요. 자,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2023년도에 지급한 연간 총 급여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다. 맞죠? 2월달에 계속근로자는 연말정산하는 거 맞고요. 국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교육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틀린 것은 1번 퇴직한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하는 거야. 30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좀 부가가치세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김민정. 사업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맞죠? 신규 사업자, 수출하는 자, 그죠? 사업 설비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조기환급 됩니다. 세금 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보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거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뭐지? 필요적 기재사항. 2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에 뭐가 있는지 불러줄 테니까 받아 적어보실래요? 내가 칠판에다 써줄게. 세금 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를 제한 나머지가 임의적 기재사항이 되겠지. 첫 번째가 공급자. 공급자는 매출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두 번째, 공급받는 자. 공급받는 자는 매입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얘는 등록번호만 들어가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작성 연월일. 네 번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자, 요 4가지를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말로 쓰는 거고요. 나머지 4가지를 제한 나머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 4가지가 누락됐을 때는 정당한 세금 계산서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도 안 되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가산세도 또 물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죠?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필요적 기재사항 이렇게 나왔었어야 되는 거야. 자,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32번. 자,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것을 물었어요. 이번에는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를 거래 징수할 필요는 없으나 까지 맞죠? 저 같은 면세 사업자는 매출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매입세 공제도 돼야 안 돼? 안 되죠. 나 부가세 환급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매입세 공제 안 되는 거야. 동그라미 2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면세 사업자 신청을 해야 된다도 틀렸습니다. 나 같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개인 사업자니까 소득세법상. 만약에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야. 나 같은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 또는 부가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겸용사업자라는 것은 일반 과세 사업과 간이 과세 사업이 아니죠. 면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자. 일반 과세 사업과 다시 한번 일반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자를 우리가 겸용사업자라는 말을 써요. 약국에 가면 조제약은 면세, 일반판 의약품은 뭐죠? 과세. 이렇게. 정육점 딸린 식당. 정육점은 뭐예요? 면세. 식당은 과세.
고속버스 터미널, 일반 고속은 면세, 우등 고속은 과세. 그래서 일반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비영리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납세 의무자라고 하면 납세 의무자의 조건은 첫 번째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성이라는 말은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독립적이어야 돼요. 독립성. 누구한테 고용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사업 영리 목적과 무관합니다. 영리 목적과 무관해요. 영리 목적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요.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즉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거야. 자, 33번 문제 보시면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사업자가 법인인 부동산 매매업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이 뭐예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지. 그러면 사업장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 문장을 봐봐.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부동산 팔고 또 다른 거 사면 사업장이 또 이전되는 거지,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메모하세요. 뭐든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겁니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야.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여기 봐요. 우리 회사 사무실이 이렇게 있어요. 사무실이 법인인데 이 사무실이 청주에 있어요. 청주. 부동산은 대전에도 있고요.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아산에도 있고 부동산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대전에 있는 부동산, 서울에 있는 부동산, 그 다음에 아산에 있는 부동산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판다 할 때 이 부동산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법인 청주, 그죠?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는 얘기죠. 청주면 청주가 납세지가 되는 거야. 얘는 팔면 금방 함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절대로 아니라 뭐라고요?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맞아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밑줄 쳐주세요. 제조업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자,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한 번만 다시.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따로 제품을 포장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치장이라고 하고요.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요. 직매장은 사업장이야. 여러분, 직매장은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예요. 판매 시설. 그래서 얘네는 사업장으로 봐요. 근데 하치장은 판매 시설이 아니라 보관하는 시설이야. 얘네는 사업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관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34번.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관련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사업장이 몇 개 이상인 경우에 2개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인데 과세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개시입니다. 1번 문장이 틀렸어요. 자, 1번 문장. 총괄납부 하려는 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를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1기가 1월 1일부터 6월 30, 2기는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란 말이에요. 요 날이 과세기간 개시일이지, 그치? 요 날 20일 전에, 요 날 2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은 주사부장 총괄납부를 적용받을